안녕하세요. 아는 비서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니어 노벨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식 명칭은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인데요. 미국 경제학회가 40세 미만의 최고의 경제학자에게 주는 말 그대로 끝발이 다른 상입니다. 이게 왜 미쳤냐면 역대 수상자 명단을 보면 입이 벌어져요. 폴 세뮤얼슨, 밀턴 프리드만, 폴 크루그만, 괴짜경제학의 스티븐 레빗까지.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전설들이 젊은 시절에 다들 이 상을 받았던 거죠. 일본에서는 아예 통계까지 냈더라고요. 이상 받고 노벨상까지 가는데 평균 22년 걸린다라고. 그래서 다들 노벨상 인큐베이터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상이 아니죠. 경제학계의 어벤져스가 다음 세상을 이끌 영웅은 바로 너다 하고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급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이 왕관을 쓴 앞길을 창창한 경제학자의 아이디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필립 스트레크.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설죠. 85년생 독일 본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그리스인 고고학자라고 해요. 뭔가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죠. 분석적인 사고와 인문학적 감성이 섞일 듯한 배경을 가졌죠. 본 대학교에서 경제학이랑 수학을 동시에 전공하고 보통은 하나도 힘든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UC 버클리,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를 거쳐서 지금은 예일대 경제학과 컴퓨터과학과 양쪽에 다 교수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컴퓨터과학과 교수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복선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선택과 AI의 알고리즘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에 실패하고 정부 탓, 남 탓했던 어떤 경험, 넷플릭스 요금제 앞에서 뭘 골라야 할지 한참 고민했던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에 무지성으로 달려갔던 기억.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랙의 연구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트랙의 이론은 우리 뇌의 사용 설명서이자 동시에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우리 뇌의 버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 고발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이 정말 우리를 똑똑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설계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만든 건 아닐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대한민국은 영끌과 비투의 광풍에 휩싸였죠. 이번엔 다르다. 나만 벼락거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결과 어땠죠? 많은 분들이 손실도 많이 받고 그 분노가 종종 정부 정책이나 기성세대 혹은 시장을 조종한다는 갖가지 음모론에 향했습니다. 이거를 징징댄다라고 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스트랙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걸 아주 흥미로운 인지적 함정으로 분석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했던 사람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나쁘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나는 똑똑한 투자자인데 시장이 망했어. 혹은 나는 유능한데 회사가 날 안 알아줘. 이런 거죠. 이건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정교한 방어 메커니즘인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스트랙이 말하는 잘못된 학습 루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 나 좀 쩐다. 확신이 과한 거죠.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 혼자 좀 캐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결과가 왜 이러지?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보고 막상 해보니까 결과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자 팀원들이 트롤이었네. 외부 탓을 합니다. 내 능력에 비해 결과가 구리니까 팀원들이 무능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엔 앞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온 반응이 있는 건데,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팀원을 잘 안 믿고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더 망했네?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더 낮은 성과가 나오죠. 당연히 혼자 하니까 소통도 안 되고 결과는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자 저것들은 정말 상상 초월하는 패급들이구나 라는 식으로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더 나빠진 결과를 보고 내 생각이 맞았어. 저것들은 진짜 답이 없다라면서 외부 환경, 팀원에 대한 비관적인 믿음을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루프를 계속 돌다 보면 사실은 내 독단이 문제라는 그 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심지어 스트랙의 한 논문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손실이 클수록 진실에서 더 멀어진다. 즉 영끌에서 크게 물릴수록 더 강하게 신랄하게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잘못된 학습 루프가 24시간 풀가동되는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라는 거죠. 알고리즘이 우리의 과잉 확신에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비슷한 정보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거 봐, 네 생각이 맞다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 라는 그런 착각, 즉 허위 합의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과잉 확신이 풀충전된 상태에서 알고리즘은 우리가 남 탓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먹잇감, 즉 반대편, 정당, 상대편 언론, 다른 세대
다른 출신 혹은 성별 이런 식의 외부 요인들을 끊임없이 배달해 줍니다. 결국 소셜미디어는 잘못된 학습 루프를 돌리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노와 갈등을 먹고 자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루프를 미친 듯이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비합리성을 파헤치는 행동경제학이 한때 흔들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0년에 월마트의 행동과학 팀장이었던 제이슨 흐레하가 행동경제학은 죽었다라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손실회피 같은 핵심 개념들이 실험에서 재현이 안 되고 댄 에리얼리 같은 스타 학자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까지 터졌거든요. 이걸 재현성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스트랙의 등장은 의미심장해요. 1세대 행동경제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런 이상한 행동도 하네 하면서 현상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비합리적인 행동이 어떤 수학적 원리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잘못된 학습 루프가 바로 그 예죠. 이게 단발성인 실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스트랙은 위기에 빠진 행동경제학을 더 단단한 이론적 기반 위에 다시 세우려는 2세대 구원투수로 보이는 겁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이 말 지겹게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순진한 소리인지 스트랙의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보의 비용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데이터는 그냥 캐내면 되는 자원이 아니라 얻고 처리하는 데 특정한 비용 구조를 가진 존재라고 말해요. 스트랙이 제시한 원칙은 되게 상식적이에요. 첫 번째로는 더 정확한 정보가 더 비싸다. 두 번째로는 샘플 한 개를 얻는 비용의 n배를 내면 샘플 n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보의 비용이 있다는 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고 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길고 긴 이용 약관 안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겠어요? 그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그걸 통해 얻는 이득보다 크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사실은 합리적인 무시였다라는 거죠. 이런 추상적인 정보의 비용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죠. 사람들 나이, 직업, 사는 곳, 뭘 검색하고 뭘 구매하는지, 심지어 건강 정보까지 이런 모든 정보를 상품처럼 모아서 기업에 파는 거대한 그림자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2025년 기준으로 약 3,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년 정도 지난 2034년에는 거의 6천억 달러, 80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엑시엄, 엑스페리언,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들이 바로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죠. 스트랙의 이론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그냥 데이터를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이 A 고객과 B 고객을 구별하는 비용, 그러니까 잠재 구매자와 그냥 구경꾼을 구별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서비스를 파는 거죠. 430조 원짜리 시장은 바로 이 구별 비용을 사고 파는 거대한 판인 셈인 겁니다. 좀 쉬운 예시가 있어요. 바로 넷플릭스 요금제입니다. 광고용 스탠다드는 한 8달러 하고 그냥 스탠다드는 18달러 하고 프리미엄은 25달러 이런 식이죠.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걸까요? 스트랙의 정보 비용 관점에서 보면은 넷플릭스는 콘텐츠만 파는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정보 패키지를 판다는 겁니다. 가장 싼 요금제는 정보에 혹은 콘텐츠에 광고라는 노이즈가 껴있어요. 우리는 돈 대신 우리의 시간과 주의력이라는 비용을 내는 거죠. 중간 요금제는 돈을 더 내고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는 노이즈 제거는 물론 4K 화질의 공간 음향이라는 더 높은 퀄리티의 신호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처럼 기업들은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노이즈를 정교하게 조절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비싼 자산이라면 이걸 잃어버리는 건 얼마나 비쌀까요? 데이터 경제 동전의 뒷면, 바로 데이터 유출입니다. IBM 리포트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유출 사고 한 건당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444만 달러, 우리 돈 한 60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특히 규제가 빡센 미국은 레벨이 다르죠. 평균 1,000만 달러 정도, 14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서버 복구 비용만이 아니라 조사 비용, 고객한테 알리는 비용, 소송 비용, 기업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결국 데이터 유출 비용은 정보 보안이라는 비용을 아낀 그 기업한테 시장이 매기는 혹독한 벌금인 셈입니다. 스트랙의 프레임워크는 정보의 가치를 정의함으로써 그 정보가 침해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문제의 끝판왕, AI 편향성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줬다거나 헬스케어 AI가 흑인 환자의 질병 위험을 잘못 평가하는 사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I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AI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인간사의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편향성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땜질식 처방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스트랙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프라이버시 보존 신호라는 논문에서 아예 AI에게 데이터를 주기 전에 데이터를 세탁하자고 제안해요. 인종이나 성별 같은 민감한 정보랑 결과값 사이에 수학적으로 어떤 연관성도 없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균 처리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인종이나 성별에 기반한 편향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고 디버깅이 아니라 설계 영역인 거죠. 스트랙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고민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차등 프라이버시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 아이폰에서 어떤 이모지가 유행하는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원본 데이터의 일부러 노이즈, 가짜 정보를 살짝 섞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플 서버에는 개개인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약간씩 뭉개진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억 명의 데이터가 모이면 이 노이즈는 서로 상쇄되고 의미 있는 트렌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전체적인 인사이트는 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어요. 연구자들이 애플 시스템을 역추적해보니까 프라이버시의 보호 수준이 학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완벽한 데이터 유용성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죠. 한 기업 정책을 넘어서 대륙 전체가 이런 고민을 법으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EU의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죠. GDPR은 AI 시대의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설명할 권리, 불공정한 결과를 내지 말아야 할 공정성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라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 같은 것들이죠. 이건 마치 AI야 착하게 굴어라 라고 법으로 선언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착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론은 법에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트랙의 연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프라이버시 보존 신호 같은 연구는 GDPR이 요구하는 무엇에 대해 어떻게를 제공하는 수학적, 기술적 도구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의 정신을 코드로 구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어쩌면 미래의 기업들이 우리 AI는 스트랙의 정리를 따랐기 때문에 GDPR을 준수합니다 라고 증명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스트랙 연구의 마지막 퍼즐, 메커니즘 디자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최적의 게임 룰을 설계하는 학문이에요. 이 분야에는 지난 40년간 군림해온 절대적인 거인이 한 명 있습니다. 1981년 최적 경매 이론으로 사실상 노벨상을 예약했던 로저 마이얼슨입니다. 마이얼슨의 이론이 너무 강력해서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 이론을 응용하는 데 그쳤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마이얼슨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기의 이익,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 위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매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죠. 그야말로 클래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스트랙은 이 40년 아성의 균열을 낼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균등화라는 개념이죠.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아주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불평등을 나타낼 때 쓰는 로렌츠 곡선 아시나요? 가로축은 인구 누적 비율, 세로축은 소득 누적 비율이에요.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면은 대각선, 그러니까 직선이 되고 불평등할수록 아래로 활처럼 휘어집니다. 이런 균등화는 바로 이 로렌츠 곡선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죠. 만약에 어떤 A라는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B라는 사회의 로렌츠 곡선보다 항상 안쪽, 그러니까 대각선에 더 가깝게 있다면 A라는 사회는 B보다 더 평등하다 또는 B가 A를 균등화한다 라고 말합니다. 스트랙의 어떤 성과는 이렇게 사회 불평등을 묘사하는 데 쓰던 도구를 시스템을 설계하는 제약 조건으로 바꿔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시스템의 결과값은 저 기준선보다 더 불평등해지면 안 돼 라고 룰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계로 온도만 재는 게 아니라 온도계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든 격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을까요? 마이어슨의 클래식한 이론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핵심적인 한계는 바로 기대 효용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확률에 따라서 냉정하게 기대값을 계산해서 행동한다고 보지만 현실에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유명한 판례가 알레의 역설이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예시는 또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보험료를 냅니다. 이걸 기대 효용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그 사람이 거의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위험 회피성을 가졌다라고 가정해야만 해요. 모델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모델이 깨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기대 효용의 바깥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트랙의 이론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런 비기대 효용을 따르는, 즉 훨씬 더 현실적인 인간 모델을 위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실의 보험 상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장 한도의 매직 넘버를 찾아낸 거예요. 보장 한도 1억, 2억 이런 식으로요. 기존의 표준 모델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던 특징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보험 계약의 디테일이 사실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리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드디어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한 거죠. 이 새로운 접근법이 경제학에서도 핫한 주제인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전에 참가자들이 돈을 써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보죠. 이런 경우에 참가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는 단순히 저 물건이 얼마짜린가가 아니라 내가 저걸 낙찰받을 수 있을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비기대 효용 구조가 나타나면 마이어슨 같은 학자의 클래식한 분석 툴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랙의 균등화 접근법을 보면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일반화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더 일반적이고 강력한 설명을 해줄 도구가 필요한 법인데, 스트랙은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학문으로 미래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필립 스트랙이 뭘 잘했길래, 도대체 뭘 바꿨길래 그런 클라크 메달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잘못된 학습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실패를 반복하고 남 탓을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의 비용과 프라이버시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경제와 AI 편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죠. 여기까지는 다른 훌륭한 학자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결정타를 날린 건 그 균등화라는 강력한 툴로 40년간 굳건했던 메커니즘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경제학, 컴퓨터과학, 심리학, 뇌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다리와 같다는 평가도 받죠. 디지털 시대의 인간 행동에 대한 새로운 사용 설명서를 쓰고 있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아무래도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리는 인지적인 과정, 정보가 유통되는 시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제도의 설계도를 그려주죠.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설계도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랙 같은 학자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건축가가 되어주는 거죠.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겠습니다. 스트랙의 연구가 대단히 수학적이고 이론적입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깔끔한 모델 안에서 얼마나 설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보호 집합에 대한 사후 확률 불변으로 정의하는 순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프라이버시의 그 미묘한 뉘앙스들이 사라져 버릴 위험은 없을까 싶은 겁니다. 또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긴 합니다. 논문들 나오는 걸 보면 되게 왕성하게 활동은 하는데 실제 정책이나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더 봐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스트랙의 연구는 이미 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은 현실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합리성, 정보 비용, 비대칭성 같은 현실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대신에 인간이 이렇게 비합리적일 때 최적의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예일대 경제학과와 컴퓨터과학과 교수, 이런 이중국적이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어떨지 앞으로가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연구는 어떨까? 어쩌면 AI 자체의 경제학, 즉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혹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 사회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로 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인간이 이 의사결정의 권력을 꽉 쥐고 있지만 앞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한테 그 권력을 위탁하거나 이양하기 시작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의 선택까지 설계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이번에 필립 스트랙이라는 학자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나중에 언젠가 썰풀 만한 기회가 올 만한 사람 같은데, 그때가 왔을 때 필립 스트랙 그 사람 그럴만해 하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 정도 한번 슬쩍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줄 조약이에요. 첫 번째로, 확신이 가면 실패로 부르는데 사람들이 크게 몰릴수록 더 남탓하게 되는 잘못된 루프에 빠지더라. 이걸 증명했다던데 뭐라든지. 또 정보가 공짜가 아니야. 빅테크가 정보 비용과 양과 질을 설계를 해서
결국 우리가 지갑까지 열게 만든다고 했다던데? 라든지.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행동한다는 게 어차피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균등화인가 하는 개념으로 행동경제학 다시 캐리하고 있다던데?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스트랙의 모든 연구는 우리 내면의 깊은 욕망과 만납니다. 확실한 걸 알고 싶은 욕망, 손실을 피하고 이득을 얻고 싶은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욕망. 이런 이론은 이 욕망들이 어떻게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때로는 어떻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읽을 수 있을 때 유도하거나 조정하려는 어떤 설계들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공감 갔던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학습 루프 개념 다시 보면서 좀 돌아보게도 됐고요. 혹시 여러분도 투자나 학교,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 내가 맞고 남들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